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갭 투자,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이 집값을 올릴 주범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혜연 TV의 주인이신 우리 정혜연 기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정혜연 기자가 취재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집이 저기 경기도 행신동에 아주 작은 25평형인가 아주 한 20년이 넘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아마 이 방송에 나가면 너희들이 또 이제 부자들 감싼다. 부자들 감싼다. 네. 뭐 극우다. 네. 뭐 다주택자 옹호한다 그러는데 저희들 다주택자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칼럼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재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취재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신교원 건국대 교수에 따르면요, 전 세계 대도시에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네. 4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저도 이제 40% 안에 들어가는. 네. 예.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 20%고요. 네. 나머지는 다 임대주택에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임대주택은 누군가가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네. 나라에서 한때 우리가 호텔을 개조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얘기를. 네, 했었죠.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 했었죠가 아니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속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임대주택, 그러니까 나머지 60%가 살만한 주택을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거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행정부에서 어떻게 제공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에서 해주는 거죠, 정부에서. 네, 결국은 아니면은 개인이 해주거나 해야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대주택에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써져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공공부문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은 8%입니다. 네. 나머지 92%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굉장히 키플레이어인 거예요. 사실 서진영 대한부동산학교 회장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정말 때려 죽일 놈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92%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0명의 92명 때문에 우리 한 8명이 굉장히 많이 고통 겪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명분 내세우겠네요. 사실 저도 다주택자라 그러면 썩 마음이 좋진 그렇죠. 않아요. 좋진 않죠. 왠지 이렇게 돈도 잘 사는구나. 이렇게 약간 돈도 이렇게 적법하게 이런 거보다는 집값이 이렇게 막 오르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좀 보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한 거보다 어쨌든 네. 또 운이 좋아서 많이 번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이게 왜 제가 갖고 있나 보니까 이게 조금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윤주선 홍익대 교수의 설명인데요. 네. 1974년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양도소득세 면제 특혜를 없앴습니다. 근데 1974년도 상황이요.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이 네. 한 30% 미만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정부는 그때 한참 이제 1974년 정말 우리가 막 이제 못 살고 이제 발돋움 할 때였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지금 주택에 공급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이 이주택자가 좀 문제다.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면제 특혜를 없애면서 그때부터 왠지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내 거를 뺏어가는 사람이라는 좀 그런 심리가 좀 형성이 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체계적으로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주택자가 솔직히 말로 야로로 집을 많이 얻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게 법의 사각지대를.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공이 차지하고 있는 공공이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8%를 늘린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라가 예를 들어서 전체 보통 한 40%라고 했죠. 자기 집에 살고. 그럼 60%는 임대주택에 사는데 그럼 이 중에서 절반을 50%를 국가가 낸다. 도와준다. 그럼 아주 심플하겠죠. 참 그런데 아쉽게도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 국가가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비율은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50%를 한다는 것이. 더더군다나 사실은 임대인 임차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집을 빌려서 사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똑같다. 이래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격이 떨어지냐면요. 임대인이 공급하는 주택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임차인보다. 그렇죠. 예, 그 예. 임차인이 저 집주인은 전세를 3억을 고를 수 있어야 됐죠. 여기는 예. 3억 3천을 부르면 똑같은 집이라도 3억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임차인 위주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로서는 5대 5가 되더라도 임대인 위주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임차인이 더 적고 임대주택이 훨씬 더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집이 많아야 되고 네. 집을 당장 지금 살 수 있는 서민이 여력이 좀 없잖아요. 그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야 됩니다. 더 사서 그거를 더 세를 놔야 더 사서 이제 전세를 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야지 세입자가 집을 고르고 가격을 지금 요즘 보면 전세 대란이라는 게 보셨잖아요. 이렇게 집 보려고 줄 서 있고 부동산에 계약하러 가면은 분명히 전세 3억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3억 2천 아니면 사인 안 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안 하실 건 빨리 가달라. 왜냐면 1시간에 많다. 있다. 네. 이 시장이 이렇게 된 것이 공급이 안 되고 다주택자를 자꾸 묶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세를 더 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꼭 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이 좀 원활하게 어쨌든 그렇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이 방법이 네. 맞다라는 말씀 네. 아닙니까? 예. 그 심교원 건국대 교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그 미국에서 카트리나 태풍이 와서 그 뉴 올리언스 주택이 다 잠겼을 때래요. 네. 그때 한 40만 채가 물에 잠겼는데요. 네. 그때 문수리 비용,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평소보다 한 2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40만 채를 다 고치려면 누구는 빨리 고치고 싶고 막 나 빨리 고치고 싶죠. 근데 네. 이걸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해놓으면 뽑기로 번호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부터 40만까지 너는 1번. 그럼 하다못해 한 1000번이면 기분이 좋겠죠. 나 1000번째로 집 고치니까. 근데 40만 네. 번이면 어떡합니까? 그 40만 번이면 한 20년 있다가 집 문을 고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니까 네.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서 목수들이 다 뉴 올리언스에 온 거예요. 왜냐면 일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40만 개나 있다는 그러니까 다 와서 집을 하는데 처음에 빨리 집을 고치고 싶은 사람은 문수리 비용을 예를 들어서 막 5,000불을 내고서라도 나는 고치겠다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다가 이게 결국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공급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러면 가격은 결국 계속 내려가요. 그 최하 비용에 계약한 사람이 많을까요? 나중에는 한 예를 들어서 1년쯤 지나면 예전에 5,000불 주고 했던 거를 저는 한 500불을 주고서 1년이라는 물론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풀어놓으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쉽게 설명을 하면 네.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부자들이 돈을 벌었고 부자들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야겠다. 네.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네, 그런 마인드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서울에 주택 너무 많다. 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렇습니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그 2018년을 기준으로 네. 그 자가주택 점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42.8%, 네. 자가주택 보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살거나 뭐 나가서 전세를 주거나, 주거나 이런 사람이 49%. 그러니까 절반. 절반은 없는 거예요, 네. 집이. 더더군다나 이 여기 49%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요. 반지하 방도 들어가 있고 30년 된 아파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포함된 그 저기 통계예요. 퍼센티지가 49%예요. 그런데 옷도 사실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새 옷 입고 싶잖아요. 네. 계속 입었던 거 입을 수 없잖아요. 주택은 더하잖아요. 이 주거는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들 신축 아파트 살고 싶지. 그렇죠. 그러면 30년 사시는 분들은 아무리 그 자산이 높다 그래도 30년째 지금 녹 나오는 물 그 아파트에 살고 있겠습니까? 네. 결국은 공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또 아예 의지가 없었죠. 그렇죠. 지금 이게 가장 제가 산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공급이 많으면 아파트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서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증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뭐 위로 올리면 되는 거고 옆으로 넓히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정부의 그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분들이 핵심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주택자들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또 문제는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잡겠다라는 게. 예.
왜냐면 그게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신날 수 있으니까 상대방 가능하게 예. 너무 벼락거지 된 분들. 그런데 윤주선 홍익대 교수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강남집 네. 얘는 공부 잘하는 애예요. 네. 예를 들어서 강남집 값이 뭐 왜 비싸냐 이렇게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보는 앞에서 공부를 안 하다가 밤에 혼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성적이 머리가- 좋은 애라 진짜. 성적이 좋은 애. 공부를 혼자 하는지 머리가 네. 정말 좋은지 뭐 암기력이 좋은지 그 성적이 좋은 애 성적이 좋은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네. 강남도 예를 들어서 강남이 왜 이러냐 도시 계획이 어떠냐 무슨 학원이 많다 학군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런 데는 시장에서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남 주택을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강남과 내 집값의 격차를 줄이는 것. 네. 더 나아가서는 제2의 강남, 제3의 강남을 계속 만들어서 네.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드는 이런 접근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너무 공감 가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2의 강남, 제3의 강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 집값이 높은 곳을 보면 첫 번째가 뭐 주거 환경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교육 여건일 거예요. 예. 네. 아마 그럴 텐데 이게 보세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뭐 장하성 정책실장인가요? 굳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맞아요. 굳이 강남에 살 필요 없습니다. 저도 뭐 정말 강남이 개발하기 전에 강남에서 살면서 이제 학교도 나오고 했지만 강남에 살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럼 본인도 강남에 살지 말아야죠. 본인이 강남에 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개발할 생각을 그렇죠. 해야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강남 살지만 그래놓고 본인은 강남 사는 게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누구를 가진 사람을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우리가 올라갈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게 제일 듣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집값이 잡힐 수 있나요? 집값이 잡는다. 사실은 집값 잡는다는 표현도 모호하고요. 네. 사실 이게 되게 제가 전문가들 만나서 여쭤보니까 정책이라는 걸 한번 어그러뜨려 놓으면 네. 그게 회복이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게 네. 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 그 우리 정혜영 기자가 많이 이제 지적해줬죠. 원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전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제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지금 4년 동안 지금 뭐 그 관련자들 다 기소 의견이 나왔는데 누구야? 뭐 하여튼 위에서는 뭐 기소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아마 여러분들은 그 전기세가 엄청 오른 고지세를 아마 조만간 받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분들 뭐 흔한 표현으로 대깨문이라고 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전기세들을 부모가 내주던지 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정혜영 기자의 방송을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정보, 새로운 정보를 좀 쉽게 습득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여러분들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월간조선에서 특종이 나와서 이제 구독자의 특종 뭐 권세진 기자가 쓴 그 특종이 나와서 이제 구독자가 좀 늘고 있는데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여러분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